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구로 이사가서 이모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1970년이었죠. 어머니와 이모는 모두 팔자매로 당시에도 식구가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가족은 대구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사 오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모 중 한 분께서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A 이모라고 칭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한 번 정도 앓는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도통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저희 가족이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고민 끝에 입원비가 가장 저렴한 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병원은 보통 생각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 허름한 시설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입원비가 다른 곳보다 두세 배 정도 저렴한 게 납득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지하였습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공기가 탁해서 이런 곳에서 과연 몸 상태가 좋아질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대안이 없기도 해서 그대로 입원했습니다. 입원한 당일 할머니께선 이상한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서 입원한 A 이모가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시커먼 강으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막상 이모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 넘어도 이모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시름시름 아프기만 했지요.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낮에 할머니께서 혼자 이모를 돌보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자 이모가 평소에 덮던 꽃무늬 이불을 안 쓰고 하얀 이불을 고집하더래요. 아픈 사람의 투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일주일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나더랍니다.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강으로 들어가던 꿈이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이모를 혼내고는 그냥 쓰던 꽃이불을 덮게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셨고 저녁 시간이 되어선 지치신 할머니 대신 엄마와 비이모께서 저녁밥을 주러 병원에 갔습니다. 당시 그 병원에는 배식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하네요. 비이모와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해선 저녁밥을 들고 바로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데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병원에서 시끄럽게 뛰는 걸까 생각했는데 계단을 다 내려와서 복도를 보자 비이모는 바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이모를 향해 달려오는데 얼굴에 눈, 코, 입이 전부 뻥하고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께 동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혼났지만 바로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복도로 다시 갔을 땐 기절한 비이모만 있었고 아까 봤던 검은 옷의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실에 들어가니 이번엔 입원해 있던 A 이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하얀 이불이 있는 사물함의 머리를 계속 받고 있더랍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너무 놀래서 A 이모를 말렸지만 계속 A 이모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기운이 다 소진된 모양인지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은 기절해서 깨어난 A 이모는 아무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크게 박았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더군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깨어난 A 이모는 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멀쩡하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너무 개운하고 당장이라도 동네를 뛰어갈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고 하네요. 결과가 좋으면 좋다는 말처럼 할아버지는 딸이 아프지 않다고 하니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A 이모는 잔병 없이 자랐다고 하네요. 가끔 어머니께선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할머니께서 이모한테 하얀 이불을 줬으면 큰일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더군요. 생각해보면 하얀 이불을 준다는 건 시신에게 하얀 천을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남포동 극장 사건. 부산의 한 극장에서 발생한 30대 여성의 엽기적인 자살 사건이 여러 가지 미스터리를 낳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 남포동 멀티플렉스 극장인 D영화관에서 공포영화를 보던 조모 씨가 목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극장 직원 홍모 씨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정 씨는 자신의 좌석에서 왼손에 흉기를 들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 상태로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2000년도에 결혼했다가 1년 6개월 후 이혼을 했고 친정에서 생활해오다 우울증으로 몇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들고 있던 흉기가 자신의 집 주방 도구이고
평소 이렇게 살면 뭐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비관해 왔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문은 오른손잡이인 그가 왜 왼손에 흉기를 들고 자살했냐는 점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자신의 목을 찌르는 것은 그 수법의 잔인함과 고통 때문에 웬만해선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숨진 채 발견된 극장 좌석 번호가 가장 미스터리합니다. 다른 관람객들과는 동떨어진 그의 좌석은 6층 6관 가열 60번으로 흔히 서구에서 악마의 숫자를 상징하는 666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좌석은 그가 끊은 표와는 다른 좌석이었습니다. 그는 영화 시작 1시간 30분 전인 12시 10분께 극장 매표소에서 신용카드로 영화표를 산 것으로 280여 석 규모의 이 극장의 사고 당시 59명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비명은 커녕 참변 자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흉기로 목을 찔렀을 때 고통으로 고함을 질렀거나 이후에 신음을 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극장 안 음향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듣지 못했다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그가 그 좌석에 일부러 찾아가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가 본 영화는 일가족이 살해당한 실화를 바탕으로 1979년 미국에서 제작되었고 리메이크가 되었던 공포영화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편의점의 손님. 야간 아르바이트였는데 손님이 많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LPG 충전소가 옆으로는 주유소가 있었기에 그쪽에서 일하는 알바생만 간간히 들르면서 야식거리를 사곤 했었습니다. 아마 시간대는 새벽 4시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 시간대가 손님이 가장 없을 시각이라 폰으로 게임하면서 지루함을 달랬습니다. 이때쯤에 열리지도 않던 출입문에 벨이 갑자기 울리더니 이내 그쳤습니다. 전 바람 때문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청소할 준비에 들어갔지요. 바닥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려는 찰나에 그 얼음컵에 따라 마시는 커피팩 진열대를 보았습니다. 맨 위에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뭐지? 하고 보았더니 웬 커다란 사마귀 한 마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상당히 당황했던 것이 그 크기가 앵간한 벌레보다 크더군요. 길이만 중지 길이를 훨씬 웃돌았으니까요. 사마귀가 풀숲에선 자주 보는 곤충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제가 있던 편의점은 도심 한복판이라 근방에는 풀숲은커녕 풀도 자랄까 말까 합니다. 아무튼 이 사마귀를 죽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출입문 열고 날려보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마귀는 이쪽을 향해 보고 있더군요. 그 후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바깥으로 다시 고개를 내밀었는데 사마귀는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이때 속으로 좀 놀라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그러다 편의점 입구 쪽 비가림막 위를 보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날려버린 사마귀 녀석이 비가림막 위에 버젓이 서 있던 겁니다. 1분도 안 된 그 잠깐 사이에 그 위로 올라갔다는 게 됩니다. 사마귀는 곤충 중에서도 비행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라 높이 올라가지 못할 뿐더러 크기가 크니 눈치를 못 챘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출입문을 연 상태였지요.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느낌까지 오더군요. 그렇게 아침이 되어서 바깥 청소를 할 때까지 사마귀는 그 자리에 쭉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슬슬 담배 손님이 한두 명씩 오고 그중엔 자주 오시던 택시기사분도 계셨죠. 아침에 가볍게 인사 나누면서 사마귀 얘기를 꺼냈더니 기사분께서 이러시더군요. 손님을 쫓아냈구만. 사마귀도 쉽게 함부로 할 곤충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내심 좀 찜찜하더군요. 퇴근하면서 가림막 쪽을 쳐다봤을 땐 사마귀는 온데간데 사라졌더군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묘한 경험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마귀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의대 괴담. 2008년에 대학원 학위 과정 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실 건물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의학 관련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실험실이 2008년에 다른 실험실과는 떨어진 옆 건물로 옮기면서 이상한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옮긴 건물은 총 3층 건물로 가운데 로비로 들어가면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고 1층 왼쪽으로는 법의학교실, 계단 옆으로는 여자 화장실, 왼쪽으로는 시체 냉동고실이 있었습니다. 2층이 저희 실험실이 이사한 곳이었고 3층은 해부학 실습실이었습니다. 제 실험은 새벽까지 해야 하는 실험이 많아서
새벽까지 홀로 연구실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퇴근한 늦은 저녁 시간이 되면 창문이 모두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실 건너편에서 기익하는 의자 돌리는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면 조용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의자 돌리는 소리가 나곤 했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없는 새벽 3시쯤이면 가끔 위층에서 책걸상 끄는 소리가 들리고 발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위층은 해부학 실습실이라 새벽에 실습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은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2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을 갈 때면 3층 복도의 계단에서 누가 내려오는 발소리를 듣곤 했고 출입증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연구실 내부에서도 제가 자리에 있으면 복도를 거니는 발자국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제가 환청을 듣거나 예민한 편이 아니냐고 하신다면 전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유독 실험실이 그 건물로 옮긴 후부터 계속 그런 일이 발생했고 제가 친구와 함께 있거나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된 가장 커다란 경험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일입니다.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라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모두 퇴근하고 그날은 저도 9시 반쯤 퇴근했습니다. 이미 밖은 어두컴컴했지만 실험이 일찍 끝났다며 신나게 퇴근 준비를 하고 기숙사를 향해 건물을 나서는데 문득 화장실을 들렀다가 가야겠다는 마음에 1층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1층은 휑한 노비가 있기는 하지만 왼편으로는 법의학교실이라는 팻말과 거의 잠겨있는 문, 오른편으로는 해부학 실습용 시체 냉장고가 있는 공간이 있지만 로비 쪽으로는 그냥 막혀있는 벽으로 보여서 거의 1층에는 꽤 넓은 여자 화장실이 전부입니다. 이 여자 화장실은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이상하게 천장이 높고 들어가서 오른쪽 벽이 시체 냉장고와 맞닿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평소에는 화난 대낮이 아니고서야 왠지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1층 화장실을 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화장실의 구조는 손잡이가 없는 무거운 문을 왼편으로 젖혀서 밀고 들어가면 문은 굳이 닫지 않아도 스스로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문 뒤쪽으로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벽에 붙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또 다른 커다란 거울이 있는 세면대가 2칸, 정면으로는 화장실이 3칸이 있는 구조입니다. 입구 쪽에서 보면 화장실 한 칸의 옆면이 보이죠. 이 화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뭔가 기분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누군가가 화장실에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쯤에선 용무가 조금 급했지만 기분이 이상해서 화장실 3칸을 모두 열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저는 제일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은 제가 들어올 때 닫혔고 그 이후로 문이 열리는 소리나 닫히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문소리가 워낙 커서 제가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 칸에서 뭔가 신경질적으로 휴지를 푸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기에 기겁을 했지만 제가 잘못 들었겠지 생각하며 우연한 척 볼일을 마치고 나가서 다시 옆 칸을 확인했지요.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상해도 손은 씻고 가야 했기에 세면대로 재빨리 향했습니다. 구부정하게 앞으로 숙이고서 손을 씻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가 메고 있던 백팩을 힘껏 뒤로 당긴 듯이 갑자기 제 상체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하던지 씻던 손이 튕겨져 나온 것도 물론이거니와 한 발 물러서지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제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문은 열리지 않았고 화장실 구석구석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세면대의 뒤쪽으로는 전신 거울뿐 아무도 없었고 제가 메고 있던 백팩이 어디에 걸릴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는 기겁하고 다시는 그 화장실에 가지 않았고 얼마 후 그 건물을 재건축하며 그 화장실은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론 해부학 실험용 시체 중에는 무연고자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세상으로 편안하게 가지 못한 영혼들이 그곳에 남아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5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의 첩. 저희 어머니께서 신혼 때 겪은 일입니다. 결혼하고 같이 산 지 얼마 안 되었을 즈음 어머니께선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산길을 걷고 계셨다고 합니다. 한참 걷다 보니 큰 나무가 보였는데
나무를 올려다보면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목을 매달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목을 매달고 있는 모습이 끔찍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자의 시체를 내려주려고 나무를 향해 다가가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서면 마치 나무가 도망치는 것처럼 계속 걸어도 나무에 도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나무의 목을 매단 여자를 바라보다가 꿈에서 깨어나셨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너무 긴장한 바람에 악몽을 꿨나 싶었지만 그 꿈은 며칠마다 계속 꾸게 돼요. 어머니께선 제대로 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선 며느리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해하는 것이 이상했고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보셔서 그제야 할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꿈 이야기를 들으신 할머니는 경악하셨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 여자가 내 꿈에 나타났다니.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꿈에 나타난 여자의 인상차게를 확인해보니 그 여자는 큰 할아버지의 돌아가신 첩이었다고 합니다. 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마구잡이로 동물을 포획하고 여러모로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지 않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큰 할아버지에게 빚을 진 사람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 빚을 갚지 못하자 대신 그 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곤 첩으로 삼은 거죠. 하지만 그분은 남편의 나쁜 성격과 시어머니의 닥달을 참아내지 못했고 결국 그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목을 매달아 자살하셨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돌아가신 그분은 저희 가족들의 꿈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어쩌면 돌아가신 그분은 외지인이나 다름없는 저희 어머니라면 억울했던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타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6번째 이야기 고시원의 괴담. 그 일이 있은 뒤로는 몇 년 동안 잠잠했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 일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자취방에 들어오면서 다시 그 일이 하나씩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것을 다시 보게 된 건 작년 9월 달이었습니다. 막 고시원에 들어오고 들뜬 날이었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비틀대며 고시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음식점이 껴있는 골목이라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런 안정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대에는 그렇게 을씨년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대며 고시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전구가 깜빡깜빡 거리는 게 그때 당시에는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뭐라도 튀어나올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전봇대 쪽에는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쓰레기들로 둘러싸인 깜빡거리는 전봇대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술이라도 마셨나?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인가? 머리가 엄청 길었습니다. 그때는 무지하게 취해서 그냥 취한 놈이 전봇대에서 자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충 씻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릴 적 겪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 일이 왜 생각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완벽히 매치가 됐습니다. 그 차가움과 머리카락, 그리고 그 분위기. 원래 겁이 없는 편이고 잘 놀라지도 않는 나인데 그때는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걸 느꼈습니다. 그 밤은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것을 보고 난 후 두 번째로 본 건 아니 정확히는 본 게 아니라 느낀 거였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내 생일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거나 자기 근처에 있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내 경우에는 이런 것에 매우 민감해서 금방 알아차립니다. 제가 지금도 사는 고시원의 구조가 방문 옆에 침대가 있고 침대 위로에서 책상이 있는 좁은 방입니다. 한마디로 방문을 조금 열어두면 고시원 복도로 누가 지나가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날 밤에는 방이 찜통 같아 답답해서 문을 조금 열어두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잠이 확 깼습니다. 좁은 복도 사이에 누가 지나가는 소리에 깼나 봅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문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처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끝까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누군가 문을 밀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쳐다보고 있을 때부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우당탕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랑 헉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시원 총무가 복도에 불을 켜고 달려왔고 나도 내 방 불을 켜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318호 아저씨가 넘어지셨습니다. 총무가 왜 넘어졌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또 한 번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말씀하시기를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내 방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별로 놀라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희미하게 얼굴이 보였다는데 그 얼굴에는 눈동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내가 본 그것이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고개를 돌려서 문 쪽을 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두 번째로 본 것은 아니 정확히는 본 게 아니라 느낀 거였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내 생일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거나 자기 근처에 있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내 경우에는 이런 것에 매우 민감해서 금방 알아차립니다. 제가 지금도 사는 고시원의 구조가 방문 옆에 침대가 있고 침대 위로에서 책상이 있는 좁은 방입니다. 한마디로 방문을 조금 열어두면 고시원 복도로 누가 지나가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날 밤에는 방이 찜통 같아 답답해서 문을 조금 열어두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잠이 확 깼습니다. 좁은 복도 사이에 누가 지나가는 소리에 깼나 봅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문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처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끝까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누군가 문을 밀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쳐다보고 있을 때부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우당탕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랑 헉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시원 총무가 복도에 불을 켜고 달려왔고 나도 내 방 불을 켜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318호 아저씨가 넘어지셨습니다. 총무가 왜 넘어졌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또 한 번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말씀하시기를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내 방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별로 놀라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희미하게 얼굴이 보였다는데 그 얼굴에는 눈동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내가 본 그것이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고개를 돌려서 문 쪽을 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7번째 이야기 부모님 없는 집에서 덜컹거리는 현관문. 저희 집은 주말에는 부모님이 농장을 하시는 친척 집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주말은 항상 저와 제 동생 단둘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다음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고 있었지만 낮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슬슬 그만하고 잘 생각에 컴퓨터를 끄고 현관문을 잠근 걸 확인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이어서 현관문을 잠그지 않으면 바로 외부에 노출되는 터라 주말이면 더 신경 쓰고 합니다. 시간은 대충 2시가 좀 넘어서 2시 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관문을 잠근 것을 확인하고 방에 들어가려던 제 눈에 현관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통 누가 가까이 가면 작동되는 센서형 전등이었는데 근래에 조금 고장난 건지 사람이 가까이 가도 불이 잘 안 켜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려니 하고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금방이라도 열릴 듯이 덜컹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잠긴 문을 열려는 듯이 현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예전에 도둑이 들 뻔한 일이 있었기에 조금 무섭긴 했지만 누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린 건지 잠깐 덜컹거리는 소리는 멈추었습니다만 곧 다시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강도인가 싶어 창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확인하고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
라고 현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덜컹거리는 소리는 제가 누구냐고 한 후에도 몇 번 더 들리더니 문이 안 열려서 포기한 듯 잠잠해지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만으로 조금 안심이 되어서 신고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옆집 사람이 술에 취해 잘못 찾아왔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후에 방에 누웠는데 갑자기 어떤 사실이 생각나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현관 앞에 자갈 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말이죠. 저희 집은 과거 도둑이 들 뻔한 일이 있어서 대문에서 현관까지 자갈을 깔아놨는데요. 그 덕분에 누군가 대문에서 현관까지 올 때 자갈 소리로 누가 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개나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갈 때도 들리는 자갈 소리가 현관문이 덜컹거리기 전에도 덜컹거린 뒤에 소리가 잠잠해진 후에도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졸음이 사라지고 정신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현관을 쳐다보면서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동이틀 무렵에서야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깨어나니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친구와 만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어제 새벽에 집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돌연사 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나 할아버지를 폭행한 흔적이 없어서 미스터리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시긴 하셨어도 지병도 없으시고 건강하셔서 더더욱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저희 집 현관을 덜컹거리게 한 일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